수억 년 전 지구상에 처음 출현하여 수많은 생명의 안식처가 되어준 존재, 바로 나무다. 나무는 흔하게 널려 있어 구하기 쉽고 단단하면서도 가공이 쉬워 초창기 인류에게 중요한 도구가 되어주었는데, 인간의 역사와 함께 그 발자취를 남기며 얼마나 유용한 존재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던 나무는 일제강점기에 들어 많은 고통과 순환을 겪게 된다. 또한 6.25 전쟁으로 한반도의 산림이 파괴되며 민둥산에 공포를 안겨주기도 했다.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나무와 숲이 줄어드는 역설의 시대. 우리 역사를 함께한 나무의 존재를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짚어본다. 국립김해박물관. 이곳에서 나무와 관련된 아주 특별한 전시 하나가 열렸다. 과거 나무가 인간에게 어떻게 사용되었고 천여 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문화재로 다시 돌아왔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전시. 이 유물들은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일상생활용품들이다. 과거의 우리 선조들의 생활 속에서 나무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였는지를 유추해보며 나무의 가치에 대해 되새겨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인간이 이제 그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최초의 그 재료가 돌과 나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 자체가 단단하면서도 그다음에 이제 가공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역사 시대로 들어와서는 집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배를 만든다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재료였고, 그밖에 이제 나무의 성질에 따라서 나무에 대한 우리가 지혜가 좀 넓어지면서 다양한 이제 도구들 성질에 맞게 활용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유용한 쓰임새를 주었던 나무는 정신적 의지의 존재이기도 했다. 나무를 신성시 여겨 제를 올리기도 했고 나무로 풍흉을 점치는 등 선조들에게 나무는 상당히 중요한 존재였다. 나무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있었고 수명도 사람은 많아야 100년을 살지만 나무는 수천 년을 살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생명력의 상징으로서 신성시 되어 왔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국토의 70%가 산림이고 나무가 정말로 어딜 가나 나무가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정서에 영향을 미치면서 또 우리 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고 늘 이용해 왔었고 뭐 그런 것들이 나무에 대한 좀 생각들을 어떤 감정을 좀 가지게 되는 뭐 배경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풍요로운 열매를 주기도 하고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는 나무. 인류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이 땅을 지켜오면서 우리의 역사를 고스란히 지켜본 나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소중한 자연유산인 나무는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무는 인류보다 훨씬 이전에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류의 문화를 일궈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나무를 많이 이용하게 된 것은 금속기를 사용하면서부터 벌채가 용이해지면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역설적으로 이제 금속기가 사용되면서 사실 이제 산림이 훼손되고 숲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심화되었고 특히 이제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무를 인간을 중심으로 나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연을 중심으로 해서 나무를 좀 새롭게 바라볼 뭐 그런 필요가 있다. 이 땅에 인류가 형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곁에 존재하며 역사를 온전히 지켜보고 있는 나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나무는 어떠한 종류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 것일까? 침엽수와 화렵수의 분포도를 살펴보았더니 한랭한 기후에서 성장하는 침엽수와 온난한 기후에서 자라는 화렵수가 국토 전반에 걸쳐서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기후의 변화 때문일까 침엽수림의 면적은 줄어들고 화렵수림은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나무는 그 생육에 필요한 어떤 물이나 양분 그리고 햇빛 등의 그 제한된 자원을 경쟁하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형에 따라서 그런 생육 환경에 맞는 수종들이 살아남게 되는데요. 추운 지역에 적응하고 있는 수종 같은 경우는 따뜻한 환경이 오기 때문에 북쪽으로 밀려간다거나 아니면 해발고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면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또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는 수종 같은 경우는 지구 온난화 환경에서 또 자기네 세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환경 변화로 점차 바뀌어가는 한반도의 나무 지도. 침엽수림의 대표는 소나무이고 화렵수림의 대표는 참나무인데 이 두 나무를 비롯해 우리 역사 속에서 의미를 품고 있는 나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를 꼽자면 가장 먼저 소나무를 떠올릴 것이다. 눈보라 비바람이 치는 역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푸르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소나무를 보며 강인한 생명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 속에서 소나무가 제일 먼저 등장하던 때는 언제일까? 그것은 8,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5년 경남 창녕군 비봉리 폐총에서 아주 특별한 유물 한 점이 발굴되었다. 그것은 바로 나무 조각. 연구 결과 8,000년 전 목선의 일부라고 밝혀졌다. 늪지대에서 발견된 이 나무 조각은 수천 년 동안 썩지 않고 선사시대에 살던 우리 조상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곳이 어느 날 물길이 바뀌면서 습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습지에 개흙이 쌓이고 해서 이 배를 계속 그 속에서 보관될 수 있게 해준 것이고 그 위에 마침 또 사람들이 살면서 조개를 버려놓고 있기 때문에 조개무지라고 아시죠? 그 탄산 칼슘 성분 자체도 유기물을 썩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8,000년 동안 배가 남아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특히 배는 수령이 200년이나 된 소나무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반도에서 흔하게 자라던 소나무를 돌도끼를 활용하여 잘라내고 속을 일일이 파내어서 배를 만들었던 것이다. 요즘처럼 큰 나무를 톱으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돌도끼로 잘랐죠. 그래서 넘어뜨린 다음에 배를 만들 만큼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그 속을 물에 넣었다가 말렸다가 이렇게 해서 나무를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너무 딱딱하니까 파내면은 갈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로 살짝 지집니다. 그래서 불로 지진 흔적도 남아 있는데 두 가지 효과가 있죠. 파내기도 쉽고 또 한 가지는 그 병충해 같은 거를 더 이상 못 먹게 해서 배를 오랫동안 쓸 수 있게 하는. 이렇게 완성된 배로 우리 조상들은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을 것이다. 소나무는 초창기 인류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역사 시대가 되면 소나무에는 무언가 정신적인 의미가 더해지기 시작한다. 울창한 소나무 숲 한가운데 1000년을 넘게 버티고선 신라 제42대 흥덕왕의 무덤, 봉분을 중심으로 능을 수호하는 12지신상이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능을 둘러싸며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소나무가 또 다른 능의 수호자다. 소나무는 불로 장생하는 10가지의 자연 사물 중 하나로 장수의 의미를 지니며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때문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3, 7일 동안
솔가지로 금줄을 치는 풍습이 있었다. 탄생하고 죽음까지 이 물질 가치로서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은 이제 소나무에다가 이제 줄을 이제 매달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소나무로 이제 대부분 옛날에는 목재 시대에는 이제 집을 짓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살고, 그 다음에 또 죽으면은 관을 만든다든지 이러면은 우리 민족에게 뭐 소나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 그 자체를 로 인식했던 나무가 소나무가 아닐까. 이제 소나무만큼 이렇게 삶과 죽음까지 이제 인식한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드물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소나무와 함께했던 우리 민족. 소나무는 한 시대의 역사를 품고 있다. 그 역사를 찾아 영월의 단종 유배지로 향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안에 위치해 있는 이곳은 단종어서다.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삼촌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겼던 조선 최고 비운의 왕 단종. 권력 다툼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며 17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한 그는 이곳에서 외로운 유배 생활을 했었다. 1455년도에 이제 상황으로 다시 이제 자리를 세조한테 물려주고, 그리고 이제 상황으로 물러나 있다가 1457년 17살 그 어린 나이에 영월 이곳 청령포로 그 유배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저쪽 뒤쪽은 험준한 그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울창한 그 소나무 림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때 당시는 저쪽에 있는 그 관음성 외에는 뭐 작은 그런 이제 숲으로 이루어져 있던 그런 그 천혜의 그 요새처럼 되어 있던 곳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어소를 둘러싼 소나무 숲. 그 한가운데에는 단종의 모든 슬픔을 지켜보고 있던 소나무 관음송이 있다. 곱고 높은 고결한 기상이 느껴지는 이 소나무는 30m의 큰 키를 자랑하고 있으며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특히 어린 단종이 생전에 이 소나무에 자주 걸터 앉아 슬픈 마음을 달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관음송이라는 이름도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이곳 이제 청령포 안에서 단종이 기양살이 하던 그런 생활상들을 낱낱이 보고 또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볼관자 들음자를 써서 관음송이라고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소나무는 약 한 600년 정도의 수령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비운의 역사를 품은 채 꼿꼿하게 서서 오랜 세월을 견뎌온 소나무. 나무에 새겨진 우리 역사의 소중한 발자취가 아닐 수 없다. 조선시대 때 상당히 혹독한 유배지 중 하나였던 제주도. 이곳에서 소나무의 절개를 담은 그림 한 점이 탄생한다. 사시사철 늘 푸른 모습처럼 꿋꿋한 지조를 상징하는 소나무 그림. 바로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다. 쩍쩍 갈라지는 갈필로 거칠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추사. 아무도 자신을 찾아주는 이 하나 없이 외로운 귀양살이를 하던 때 친구 이상적이 제주도로 보내준 서책에 대한 보답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것이 바로 세안도였다. 세안도라는 작품명은 추사가 논어에 실린 글에서 따다가 이름 붙인 것이었다. 그 내용처럼 푸르른 기상이 살아있는 듯한 소나무와 잣나무. 특히 그림 속의 백성은 추사의 이상적인 절개를 표현함과 동시에 자신의 외롭고 힘든 처지를 대변하고 있다. 소나무의 경우에는 그 추운 날 흐트러짐 없이
정절이라든지 뭐 정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붙이는 이유는 이제 나무라고 하는 존재를 사람의 인품으로 이제 연결해서 이제 드러내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나무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무가 이제 소나무고, 소나무는 이제 그런 자태에서 사람이 본받아야 할 그런 스승으로서 대상으로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뭐 많은 그림 속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제 대표적인 나무죠. 소나무가 최고의 나무로 자리를 잡은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다. 소나무는 관청이나 양반들의 집을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나무였고, 배를 만들거나 궁궐을 지을 때도 꼭 사용되었다. 조선은 소나무의 나라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소나무를 사랑했다. 이렇게 소나무의 사용이 늘어나 벌목이 심각해지자 국가적으로 벌채를 금지하는 일이 벌어진다. 소나무를 베는 자는 장 100대를 때리는데 벼슬을 하는 자이면 파직을 시켜라. 산지기를 정하여 나무 베기를 감시하게 하고 관리를 잘한 산지기에게는 상을 주어라. 아마도 한 종류의 나무를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이제 관리했던 나라는 아마 조선을 빼고 아마 전 세계에서 드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필요한 특히 이제 병선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100년산 이상의 소나무가 이제 있어야 되고, 궁궐을 짓거나 또 보수하거나 이럴 때 이제 늘 소나무를 이제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조선 왕릉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산 쪽으로 이제 많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소나무 숲을 많이 가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또 이제 보호하는 엄격한 규정이 아마 세계에서 아주 드문 사례로 나옵니다. 또한 우리의 소나무가 선박의 재료로 큰 활약을 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거북선이 그 대표적인 예다. 삼나무로 만든 자신들의 배와 달리 더 단단한 소나무로 만든 우리의 병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일본은 우리의 소나무를 몰래 약탈해 가기도 했다. 이랬던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소나무 망국론을 펼치기도 한다. 나라가 망한 것이 소나무가 많아서라는 근거 없는 말로 민족 정서를 탄압한 일본. 그만큼 소나무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나무로 역사를 이어왔다. 그런데 환경의 변화로 생태 지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소중한 우리의 나무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수원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를 찾았다. 숱한 풍파를 견디며 오랜 세월을 버텨온 우리의 자연유산 나무. 천연기념물처럼 우수혈통을 가진 나무를 보존하는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금 채취하고 있는 것은 형질이 우수한 소나무의 가지, 그 일부를 잘라냈다. 지금 그 우수한 엄마나무의 형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후계 나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일반적으로 엄마 아빠가 다 있는 종자를 통해서 증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그 모체 그대로를 증식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무성 증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접목이라는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그 엄마나무에서 접수를 채취하고 있는 겁니다. 우수한 형질을 가진 어미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 대목이라는 젊은 뿌리에 그것을 붙여 우수한 어미나무와 똑같은 형질의 성목을 만드는 접목 과정. 이러한 작업을 통해 후계 나무를 육성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천연기념물이나 희귀식물 또는 형질이 우수한 품종을 대상으로 혈통을 잇고 종자를 보존하기 위해 후계나무 육성은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접목이라는 방법을 통해 후계목을 증식하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다. 가장 쉬운 건 사실은 삽목입니다. 삽목이라는 거는 이제 식물 일부분, 뭐 잎이라든지 뿌리라든지 줄기를 끊어서 그걸 커팅해가지고 땅에다 갖다 박으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그래서 원래 한 조직의 한 부분이었던 것들이 전체의 그런 식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령이 한 400년, 500년, 용문사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예상 수령은 한 1100년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식물의 활력이라는 게 있는데 활력이 떨어져서 사실은 뿌리를 내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앞서 보셨던 그 접목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후계나무 육성 대상은 전국에 퍼져 있는 소나무나 은행나무, 느티나무와 같은 천연기념물을 우선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멸종 위기에 놓인 희귀나무를 대상으로도 진행 중이다. 같은 수종의 나무들인데 소나무도 어떤 거는 10년이나 20년도 못 살고 죽는 게 있는데,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은 몇백 년을 버티고 있는 나무들이거든요. 그래도 그 나무 자체에 뭔가 그 유전적으로 다른 형질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연기념물 그 개체를 계속 많이 지금처럼 증식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이런 보존원이 조성이 되게 되면, 이곳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지금까지 63개의 나무에서 450개의 천연기념물 후계나무를 육성하였다. 매년 문화재청과 협력하여 지켜내야 할 소중한 천연기념물 나무에 대한 후계목 육성 연구를 꾸준히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후계나무 연구 활동과 함께 우리 나무 보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식물의 DNA 지문 분석 연구다. 채취한 천연기념물 나무의 잎을 잘게 분쇄하는 작업이 식물 DNA 지문 분석 연구의 시작이다. 나무 가지나 뿌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직이 딱딱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반면에 나무 잎 같은 경우에는 연한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후에 DNA를 추출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주로 잎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잘게 파쇄한 조직에서 유전자 성분을 뽑아낸 뒤 여러 가지 시약을 첨가해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 다음 단계다. 이러한 DNA 정보 추출 과정은 사람에 대한 유전자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순수한 DNA 물질이 확보가 되면 이것을 DNA 증폭기기에 넣어 나무 속에 있는 고유한 유전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다. DNA 지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손가락에 갖고 있는 지문처럼 그 사람의 각각 개체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문과도 같다고 해서 DNA 지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물론 나무에는 그러니까 지문이 없지만 그런 DNA 상으로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유의 유전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나무로부터 DNA를 추출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은 사람 손에 있는 지문처럼 나무를 각각 구별할 수 있는 고유의 유전 정보, 즉 나무의 DNA 지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식물에도 고유한 유전 정보가 있다 보니 아주 재미있는 사건도 있었다. 소나무를 절도한 나무 도둑을 식물 DNA 유전자 정보로 잡은 것. 나무의 유전 정보라는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식물의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천연기념물과 같이 품종이 우수한 나무는 복제 나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의 변화로 사라져가는 나무를 보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 이제 분포하고 있는 나무의 유전 자원을 보존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오래된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화해오고 적응해온 고유의 유전 자원들을 보존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전 자원은 다른 곳에는 없고 단지 현재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유전 자원을 보존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출한 유전자 DNA는 천연 기념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소실되어도 후대에 그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유전자 은행에 보관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수한 혈통의 유전 자원이 후대에도 잘 이어져 보존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나무를 소나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참나무다. 참나무는 도토리와 같이 열매를 내어주는 나무를 총칭하는 말이다. 나뭇잎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이 나무들, 갈참, 굴참, 떡갈나무를 비롯해 상수리, 신갈, 졸참나무, 이름은 달라도 모두 참나무이며 다 같이 도토리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 도토리는 선사시대 때부터 상당히 중요한 인간의 식량 자원이었다. 경남 창녕 비봉리 패총의 퇴적층 아래에서 발견된 도토리 알과 저장 구덩이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때도 도토리는 구황식품의 왕자였다. 흉작이 든 해에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은 도토리로 배고픔을 달래며 끼니를 이었다. 여보, 이제 더 이상 끓일 죽도 없어요. 아니, 그렇다고 산뿌리를 젖먹이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걱정 마시오. 내가 산에 가서 도토리라도 구해오리다. 저도 함께 갈게요. 그러나 배고픈 백성들에게 도토리를 줍는 일은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일이었다. 아이고 이게 참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래. 아이고 이거 도토리를 다 주워갔구만. 아니 좀 더 높은 산으로 좀 올라가 봐야겠어. 아유, 그러다가 산짐승이라도 만나면 어쩌려 그래요? 이 낮은 산에는 도토리조차 구할 수가 없으니 토리가 없지 않소. 위험해요. 이러한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시구절이 있다. 쓰디쓴 도토리라도 먹고자 허리가 휘게 산을 타도 광줄이 가득 도토리를 구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참나무 수종들은 흉년이 들 때마다 용하게 그 도토리의 풍년이 들어서 예로부터 구황 식물로서 아주 유용한 식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봄철 그 가뭄이 잘 일어날 수 있는 5월 달에 가뭄이 들게 되면 벼는 물이 부족해서 흉년이 들게 되지만 도토리가 열리는 참나무 수종들은 그 건조하기 때문에 꽃가루가 잘 암꽃에 수분이 되고 수정이 돼서 도토리가 풍년이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늘 부족했던 시절, 배가 고파 굶어 죽는 백성들은 늘 넘쳐났다. 극심한 가뭄으로 모든 작물이 말라 죽었으니 백성들의 궁핍한 생활이 그지없겠구나. 자연으로부터 먹을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배를 골아 죽는 백성은 없을 테지. 그리하여 백성을 위한 애민정신이 투철했던 세종대왕은 책을 쓰게 된다.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먹을거리를 알려주는 구황벽곡방이다. 그리고 명종 때에 들어서면 이 구황벽곡방을 백성들이 읽기 쉽도록 언해본으로 간행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황차료다. 구황차료에 적힌 기아 대처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한다. 먼저 상소리, 즉 도토리를 가루 내어서 죽이나 떡을 만들어 먹으면 배고픔을 달랠 수 있다고 적어 놓았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토리 활용법이 아닐 수 없다. 도토리 이외의 방법으로는 솔잎을 콩가루나 혹은 날콩과 함께 씹으면 배고픔을 잊을 수 있다고 소개해 놓았다. 이 밖에도 너무 굶주려 부종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등도 알려주고 있다. 열매를 내어주는 참나무. 사실 참나무는 도토리만 유용한 건 아니었다. 나무의 재질이 단단하고 질기며 잘 썩지 않아 각종 가구를 만드는 데 활용되었고 또한 숯 제조 등에도 두루 쓰였다. 배고픔을 잊게 해주며 우리에게 열매부터 뿌리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유용한 나무, 참나무. 그런데 여기 이 땅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또 다른 나무가 있다. 경기도 양평군 신라시대 세워진 사찰 용문사에는 아주 특별한 나무 한 그루가 있다.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흐르는 주변 계곡의 수원지에서 한껏 물을 빨아들이며 1100년을 넘게 버티고 서 있는 나무. 바로 이것 용문사 은행나무다. 그 높이만 42m에 달하며 나무 기둥의 둘레는 무려 14m. 동양에서는 가장 큰 은행나무로 꼽히는데 오랜 역사를 간직한 만큼 대단한 기세로 우뚝 서서 그 위용을 뽐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은행나무는 하루 10톤의 물을 흡수하며 용문산 1157m 정상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생명입니다. 긴 세월 동안 계곡이 마르지 않아 천년의 역사와 함께 우뚝 자라고 있습니다. 땅속 깊게 박힌 뿌리를 통해 계곡물을 한껏 빨아들인 뒤 흡수한 물을 잎사귀 하나하나로 퍼지게 하는 증산작용이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은행나무. 가을이면 1000년이 넘은 나이에도 무수히 많은 열매를 맺는 경이로운 나무다. 이 나무는 신라의 마이 태자가 만국의 서름을 달래기 위해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심었다는 설과 의상대사가 이곳에 지팡이를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 나무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전설이 많은 나무다. 정미의병 때 일본군이 용문사에 불을 질렀는데 은행나무만은 불태워지지 않았습니다. 수분이 70% 이상 함유되어 하마로부터 피할 수도 있었지만 아마도 용문산을 지켜주는 수호신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화마로부터 불태워지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웅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고스란히 지켜본 은행나무. 용문사에서는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 매년 대제를 지내고 있다. 수령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 보존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은행나무 옆에는 피뢰침을 설치해 혹시 모를 천재지변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은행나무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다. 은행나무는 고생대에 처음 출현해 공룡과 함께 이 땅에서 자라온 나무다. 인류보다 더 오래 이 지구를 지키며 살아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은행나무는 고생대에 진화한 흔적 때문일까? 수정할 때 아주 독특한 현상을 지니고 있는데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있는 은행의 수정 과정을 잠시 들여다보자.
봄이면 숫꽃에서 날아온 꽃가루는 암꽃에 붙어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숫꽃 정자는 그곳에서 2, 3개월 머물며 여러 가지 변이를 거치는데 이때 숫꽃 정자의 몸에 나선형으로 나 있는 수많은 선모를 움직여 직접 난세포로 이동, 수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숫꽃 정자를 우리는 정충이라 부른다. 다른 고등식물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그 정자에 선모가 달려 있어서 운동성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제 식물학적으로 아주 원시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이제 고사리류와 그리고 소나무류와 이제 중간 정도의 위치를 갖게 되는 그러한 식물학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꼬리뼈가 남아있는 것처럼 진화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신비로운 정충의 수정 과정. 살아있는 화석 은행나무는 그야말로 역사의 보고가 아닐 수 없다. 수생식물은 물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물속에서 정자와 난자를 뿌림으로써 정자의 꼬리가 운동성을 가지고 난자를 찾아가서 수정을 되고 번식을 했습니다. 근데 육상식물로 진화되는 과정에서 땅 위에서는 바람이나 곤충 등 이런 정자를 암꽃으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매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충보다는 그 바람에 잘 날리고 곤충이 잘 옮겨줄 수 있는 가루 형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필요 없게 되어서 대부분의 나무는 꽃가루에 꼬리가 없죠. 근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꽃가루에 꼬리가 달려있는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유교 사상의 확산과 함께 서원 앞에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꼭 심어졌다. 유생들이 나무 아래에서 공부를 해오던 전통은 세월이 흐르며 마을의 사랑방 개념으로 변화하기도 했다. 어떤 구심체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은행나무였던 것. 그런 점에서 지금도 곳곳에 이제 은행나무가 있는 이유는 이제 대체로 이제 그런 것과 관련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은행나무가 오래 산다는 점에서 장수를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믿음이 계속 사람들과 관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절대 해칠 수 없는 존재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중요한 이유죠. 생태학적으로 신비로운 자연유산이면서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기도 한 은행나무. 그런데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무가 아픔을 겪던 시절도 있었다. 그때는 과연 언제였을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아픈 민족적 비극의 시대, 일제강점기다. 한민족의 고통과 함께 나무 역시 엄청난 수탈과 순환을 당했던 시기.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산 곳곳엔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다. 일제강점기 피해 상황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나무의 순환 현장. 소나무 기둥마다 새겨진 선명한 칼자국은 송진을 채취하기 위해 일제가 벌인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일제강점기 때 산업 재료 그리고 도료 이러한 목적으로 송진 채취를 전국적으로 걸쳐서 일제는 수행을 했는데요. 실제로 송진 채취는 우리나라의 그러한 약재 또한 등불 이러한 소재로서 고유한 산림 전통 지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각 마을에서 곳곳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이용을 해왔었는데요. 1930년대 후반 그리고 1940년대 초반에 일제강점기 때 상당히 많은 지역의 소나무에서 무분별하게 일시적으로 송진 채취가 행해졌습니다. 한반도 전역에서 송진을 강제로 채취한 일본. 이렇게 채취한 송진을 끓이면 송탄유라는 기름이 만들어지는데
전투에 투입할 항공유 보급을 위해 이처럼 우리나라 산림 곳곳에 상처를 입혔던 것이다. 일본이 우리나라 산림 수탈에 나선 것은 국권이 침탈된 1910년. 조선의 산림 현황을 파악한다며 조선 임야 분포도를 제작하면서부터다. 특히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천연 자원림을 수탈하며 막대한 수익을 독점했다. 송진 피해의 경우를 살펴보면 1943년도에만 무려 4,000톤의 송진이 채집됐다고 한다. 그러니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1910년 이후에 우리 산림 자원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때 수립함에 따라서 목재 또는 어떤 자원으로서 이용하기 위해서 과다한 벌채를 하기에 이르렀고 실제로 전체 산림의 약 60% 정도가 이용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산림 수탈 외에도 일제는 창경궁의 존엄성을 훼손하기 시작하며 명정전 앞마당, 즉 조정을 꽃밭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했다. 창경궁 뜰 앞에 벚꽃나무 수천 그루를 무자비하게 심은 일본. 1924년 4월엔 창경궁에 처음으로 등을 밝히고 밤 벚꽃놀이를 시작했다. 우리 왕실의 역사가 담긴 장소가 떠들썩한 유원지로 변모해버리고 만 것이다. 그러다 1980년대 창경궁 복원이 시작되며 우리 왕실의 권위를 되찾아가는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일본식 건물은 모두 철거되고 훼손됐던 궁궐은 모양을 갖춰나갔다. 늘에 심겨져 있던 벚나무는 여의도 윤중로와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옮겨 심어졌다. 그리고 벚나무 자리엔 잘 가꿔진 소나무와 느티나무가 들어왔다. 일제강점기 훼손된 나무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일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있는 그런 산림 자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이용되었다는 부분을 기록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또 이러한 부분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기고 이후에 다가온 더 큰 시련은 6.25 전쟁이었다. 전쟁이 화마 속에서 민둥산에 재난이 닥쳤다. 이후 황폐화된 국토를 회복하기 위해 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도 했다. 이때 어느 땅에서나 빠르게 잘 자라는 외국 수종의 나무가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황폐화된 우리 숲을 빠르게 녹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국외에서 다양한 수종이 도입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수종으로는 그 포플류인 은백향나무와 또 꽃향기가 향기롭고 또 밀원식물로 유명한 아카시 나무가 유명합니다. 또한 최근 산림욕으로 유명세를 떨고 있는 편백나무도 이 시기에 도입된 나무입니다. 지금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나무 지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나무를 잘 지켜나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그 시작이 아닐까? 이 땅에서 우리 선조들의 역사보다도 더 오랜 역사를 품은 나무. 우리의 생활 속에 밀접하게 관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 역사와 함께한 소중한 자연유산인 나무는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할 것이다.